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대외무역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수출입 공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되는 게 있어요. 둘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건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수출입 공고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별도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고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통합 공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을 거예요. 약품을 관리한다. 약품. 얘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를 발생시키는 전파기기, 전파 발생기기, 이거는 전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물품들마다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법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법이고 그 법의 내용을 이렇게 위임해서 규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행령이라 말을 쓰는데, 개별법이랑 이제 개별법 시행령에서, 즉 개별법령에서 이렇게 어떤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안정성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은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또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거죠. 이런 것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라 이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공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아서 알린다, 공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입 공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별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렇게 별도로 지정된 국제 간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규제를 해야 되는 물건이 정해진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알리는 것을 저희가 통합 공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출입 공고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하고 수입할 때 제한이 되거나 금지가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제한이 되거나 금지되는 것들. 당연한 거겠지만 금지가 되는 것들은 거래하지 말라는 거고, 제한이 되는 것들은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정한 절차를 이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 제한이 되는 것들은 승인 절차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수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입 공고는 이게 개별법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제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 수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을 말하게 되고, 통합 공고라는 것들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렇게 정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마다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죠. 이 독립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만약에 둘 다 동시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둘 다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수출입 공고 대상 중에서도 통합 공고 대상이 있다고 하게 됐을 때 내가 통합 공고에 나와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따로따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전략물자가 있어요. 자,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전쟁 무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해서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하고 기술이죠. 물품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물품뿐만이 아니고 기술도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무기를 거래를 하면 이제 당연히 거래가 막히겠죠. 금지가 되고 제한이 될 텐데 이게 그 자체는 무기가 아니지만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기에 대한 규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물자라고 따로 정해놓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수출국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전략물자라 하는 것들은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간에는 이렇게 수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것만 가능하게끔 이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행정 절차상 원칙은 금지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허용해주는 형태를 저희가 허가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정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는 판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은 위에 쓸까요? 전략물자라고 하게 됐을 때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전략물자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를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겠죠. 판단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문 판정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자가 판정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이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경우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판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문 판정은 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원이라는 거 하는 곳이 있어서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이제 그 신청하게 되면 판정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판정 결과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등 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전략물자 관리원이고요. 여기 보니까 법에서는 산업통상자무장관, 그다음에 관계인정기관의 장이라고 써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냐면 이 품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무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곳이 따로 있을 거죠. 방사에 관련된 것들, 방사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방산물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상에서 이제 모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통일부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방산물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인정기관의 장에게 이제 판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기관에다가 전략물자 관리원에다가 이것을 이제 현재 위탁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무역거래자 스스로 자가 판정을 하는 것도 나와 있죠. 산업통상자무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이제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교육과 상관없이 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개정이 된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별거 없거든요. 교육을 이제 영상을 신청한 사람만 한해서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전문 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 기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는 그 제시된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 물품에 대한 판정이 혹시라도 잘못 나오는 게 있다더라도 그거에 따른 책임은 판정했던 기관에서 지게 되는 거고요. 자가 판정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다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전문 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심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게 되고요. 자가 판정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빠르게 이렇게 판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 판정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나와 있고요. 자가 판정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수출입 실적을 보겠습니다. 수출입 실적.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적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거겠죠? 실적이 쌓이면 뭐가 좋나요?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효과가 뭔가요? 라고 얘기해 봤을 때, 글쎄요. 일단은 포상이 됩니다. 포상. 수출입 실적이 높다. 포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역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역 금융이라 부르는 거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물건을 수입할 때뿐만이 아니라 수출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산을 하는데 수출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뭐 생산 비용 이런 것들 아니면 국내에서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역 대출을 받는 게 있어요. 무역 금융.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대출 한도 같은 거 정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쌓이면 내가 더 수출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관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바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저희가 수출과 수입을 나눠 봤을 때요. 수출 같은 경우는 FOB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수입은 CIF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인정 범위,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유상거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내가 수출을 했는데 무상이다. 그러면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환 거래법 볼게요.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대상이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하고 외국 간의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거래하고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거래가 기본 전제가 된 다음에 거래 이후에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거래가 있어야 그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거주자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 통화로 비거주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이제 외국 통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건 이제 국내가 되겠죠? 국내가 되고 얘는 외국에서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던 건데 되게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눌 때는 일단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돼요. 거주 기간,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거주를 일정 기간 이상 하면 거주자가 되는데요. 저희는 거의 다 여기로 가겠네요.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적을 가지고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라도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만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가 거주자로 다시 해보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요. 영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 거주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거주자 같은 경우는 크게 또 2개에 나뉘게 돼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특정한 기간을 놓고 말할 때는 이 개인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국계 회사인데 본사가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사를 냈다. 그 지사는 거주자라 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뭐 새로운 지역에다가
지사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비거주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주를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했는지, 그다음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는 뭐 하나 샘플로 볼까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어떤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세금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비거주자는 거기에서 적용받는 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머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외공관, 그렇죠. 우리나라인데 해외 나가서 있는 뭐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이런 곳들은 비록 장소는 해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무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나라인 걸로 간주가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공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외 공간처럼 이렇게 왔다면 그 사람들도 다 비거주자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 기간하고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그러니까 비거주자였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바뀌게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2배만큼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6개월 동안 거주를 하게 됐을 때 거주자로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거주자는 거주자 빼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외에 개인과 법인. 그 다음에 외국한의 지급 방법, 뭐 수령 방법에 대한 신고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2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경상거래가 있고 자본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상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뭐 늘상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뭐 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도 자본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를 저희가 경상거래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거래 안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역거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물품이 아닌 이제 그 밖에 용역이라든지 뭐 서비스 등등 뭐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을 무역 외 거래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거래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자본이 움직이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뭐 투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상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가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무역거래를 한다고 하게 됐을 때 그 자체로서는 신고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급하거나 수령하게 됐을 때를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때부터는 얘는 신고를 원칙적으로는 안 해요. 원칙은 안 하는데 일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여기 원칙이 이거였잖아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였던 건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신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행에다가 지정된 은행에다가 그 지급 또는 방법, 그러니까 거래하기 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급이나 이제 수령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급이나 수령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이런 거래를 가지고 지급을 하거나 수령을 한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왜 신고를 하게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가 밖으로 외국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외화 보유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화는 사실은 크게 문제를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출되는 그런 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계와 상호 계산이 있어요. 상계와 상호 계산 같은 경우는 건별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겠죠. A라고 하는 자가 있고 B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판매를 하게 된 거죠. 판매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결제가 보니까 원래 계약에서는 그냥 100원만큼에 대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B한테서도 반대로 물건을 여기 또 판매한 게 있었네, 옛날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대금을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30원 이렇게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 B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는 100원을 주고 30원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차피 100원 줄 거에다가 30원을 까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70원만큼만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상계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B가 해야 되는 채무, 갖고 있는 채무와 B가 이제 받아야 되는 채권과 채무를 서로 이제 상쇄해서 나머지 잔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를 저희가 상계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상계는 기본적으로 건 단위고, 그다음에 상호계산은 기간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상쇄해서 잔액만 지급한다. 근데 이걸 왜 규제를 하는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100원 들어오고 100원 나가고 30원 들어오고 이랬으면은 이게 확인이 돼요. 계약 구조를 보고 확인이 가능한데 70원만큼만 이렇게 주게 됐을 때는 이 70원에 대한 추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달라, 신고를 하고 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법에서 정하는 기간,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거고, 수입하면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 시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이 수출되고 수입되는 시점부터 보통은 1년 안에 다 거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전에, 빨리 대금 결제를 한다거나, 나중에 돈을 결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래하고 대금 결제하고의 관계를 확인이 안 되는 것들, 확인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신고하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하고의 어떤 지급이나 수령이 있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계약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비계약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고를 미리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다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이제 지급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은 현금 박치기 처럼 휴대 수출, 휴대 수입 이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은행에서의 어떤 지급 내역, 수령 내역이 다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휴대해서 가거나 해가지고 하게 되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거래 신고가 나와 있고요.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신고 또는 신고 수리, 원래 원칙은 신고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신고 수리가 뭐냐면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신고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해외 직접 투자를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자,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알린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린다. 미리 나한테 알려줘. 근데 신고 수리는 알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종의 심사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십니다. 일종의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 이 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알린다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 더 관리를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겠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 어떤 투자금,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투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쟁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도망갈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놓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걸 이제 다른 어떤 국가로 돈을 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자본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 관세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하도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RCE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CEP라고 하는 게 있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가 내년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되거든요.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메가 FTA라 부르는 이것이 좀 요즘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FTA 특례법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T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FTA라고 하는 거하고 WTO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 보면 FTA 같은 경우는 우리 둘끼리 서로 간에 한번 좀 잘해보자. 싸게 뭐 물건 거래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 WTO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가 아니라 다자 간 협정이라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산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거기에 가입된 회원국들끼리는 우리끼리 좀 혜택을 주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다자 간 협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WTO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점은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이제 뭔가를 바꾸는 것들도 새로 뭔가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TA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그 상대 국가하고의 이렇게 둘 간의 1대1 협상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내용도 정해가지고 서로 간에 혜택을 주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FTA에 대한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간의 무역에 대한 협정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협정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부과될 때 관세율이 나오잖아요. 관세율은 여러 가지 세율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 물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FTA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FTA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을 저희가 협정세율 또는 협정관세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FTA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내가 FTA 세율에 따라서 수입신과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협정관세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신고 수리 이후라도 1년까지는 사후 대출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안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서 저번에 보셨던 ATS 코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이 되는데, ATS 코드라고 하는 것, 관세율도 그렇지만 원산지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기준도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였을 때는 세관에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징을 당하고 나서도 다시 원산증명서를 정정해서 제출하게 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일 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시행령이 가보면은 45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다음 세 번째, 원산증명서 발급 방식. 원산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발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발급하는 거. 이 기관이라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한 있는 기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세관. 보통은 세관이죠, 세관. 세관이라든지 뭐 상공회의소 같은 곳이고, 여기는 보통 보시면 다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발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수출자하고 생산자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뭐 일부 제한적으로는 수출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한 군데, 딱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해당되는 정보만 가지고 자유롭게 작성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기가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발급하는데 조금 까다롭고 어렵죠. 하지만 발급이 되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에서 원산지 혜택을 받은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국가에서, 수입된 국가에서 나중에 원산지 검증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간발급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심사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상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스스로 발급한 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발급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치고 누락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원산지 검증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한 개 국가, 1개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뭐 재배하고 생산하고 채취하고 이런 게 하면은 이제 원산지 결정에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1차 상품을 제외하고는 뭐 농산물, 수산물, 광물 이런 것들을 빼고는 한 개 국가, 1개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2개국 이상이죠. 이상에서 이렇게 제조된 물품을 가지고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상의 국가 중에서 실질적인 변경을 어디서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세 번 변경 기준, 그렇죠. HS 코드, 품목 코드가 바뀌었을 때 일정 기준 이상 바뀌게 됐을 때, 일정 단 이상 바뀌게 됐을 때를 이제 원산지로 보겠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 최종국. 두 번째로는 세 번이 변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정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갖고 인정해 주겠다. 세 번째로는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국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충분 가공 원칙.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변경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미하고 단순한 가공, 미미한 가공 같은 경우는 비록 이런 조건을 순역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충분히 가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충분 가공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은 이제 경미한 가공은 불인정하겠다. 불인정 공정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로 간에 FTA라고 하는 것들은 양자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 두 가지 국가를 저희가 최약국이라 불러요. 최약국. 최가 아니고 이 최가 아니고 서로 간의 최약국인데요. 최약국들 간에만 이제 직접적으로 운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다만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최약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것이 만약에 물건이 거기 갔다 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산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직접적으로 운송이 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운송상 이유 때문에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전시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만약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고 오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나라에서의 추가 가공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의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산지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출자와 수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자가 아니고 생산자죠.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이게 더 클 것 같아요. 원산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원산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같은 물품이라도 이것이 미국산일 때와 그다음에 이것이 뭐 말레이시아산일 때와 중국산일 때 갖고 있는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소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내가 실제 원산지가 뭐 미국이 아닌데 불구하고 미국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공정한 거래를 어긴 거거든요. 공정거래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물품을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저희가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 물품을 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현품에 물품 자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뭐 made in 뭐 이렇게 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이제 한글, 한자, 영문만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뭐 일본어로 써 있다거나 중국어로 써 있다. 이거 다 인정이 안 되고요. 한글로 써 있거나 뭐 예를 들면 한국산, 중국산, 영문은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특례법 관련돼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